병원 응급실 계단이었습니다. 흑투성이 등산복을 입은 노인이 계단 난간을 더듬거리고 있었습니다. 말벌 독이 온몸에 퍼진 탓에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거의 감긴 채였습니다. 손을 허우적거리며 도움을 구했지만 지나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바람처럼 달려왔습니다. 주저없이 노인을 들쳐업고 숨이 끊어지도록 뛰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정문 앞에는 검은 세단 행렬이 굉음을 내며 멈춰 섰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일제히 외쳤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였던 그 노인이 회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청년이 왜 생판 모르는 노인을 위해 전 재산을 털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성민은 평생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32살 이후로 그랬습니다. 그해 조성민은 가진 것 전부를 사업에 쏟아부었고 10년 지기 파트너에게 그것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날까지도 그 사람이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성민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신념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시험해 봐야 한다. 그 신념으로 조성민은 다시 맨주먹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주역 앞에서 지게 하나로 짐을 날랐고 리어카를 끌었고 낡은 중고 트럭 한 대로 물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이름을 내건 성민그룹의 창업주이지만 그는 여전히 10년 된 경차를 직접 몰고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다녔습니다. 허름하게 다니는 것이 습관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 보이려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속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시험이 사업 파트너에게만 향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사흘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큰딸 하은이 조성민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은은 오래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부탁이 있어요. 제발 이번만큼은 그냥 와요. 정장 입고 아빠 차 말고 다른 차 타고 그냥 평범하게. 조성민이 무슨 말인지 안다는 듯 웃자 하은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사람 시험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나 이 사람 정말 좋아해. 제발 이번 한 번만은 부탁이에요. 조성민은 딸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잘할게. 하은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성민은 낡은 등산복 주머니에서 경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광주 시내에서 제법 이름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번쩍이는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VIP 구역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조성민의 낡은 경차를 세우려 하자 주차관리 요원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거기는 VIP 전용입니다. 저 안쪽 공터로 가세요. 조성민은 씩 웃으며 공터 구석에 차를 댔습니다.
이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부터 벌써 이러네요. 조성민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된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권태식 일가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이라는 권태식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않고 다리를 꼬은 채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조성민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성민입니다. 오는 길이 좀 막혔습니다. 그러자 권태식 옆에 앉은 부인이 부채질을 하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어머, 웬 냄새가. 여보, 창문 좀 열어요. 하은이 화들짝 놀라 자기 옷 냄새를 맡아보았고 그 모습을 본 조성민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권태식이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코스 요리로 내주시고 저쪽 사돈 어른들은 갈비탕 2그릇 주세요. 조성민이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하는데 권태식이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해 마세요. 시골 분들은 이런 코스 요리 입에 안 맞으시잖아요. 배려해 드리는 겁니다. 그 옆에서 권도준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장모님은 뜨끈한 국물이 딱이시죠. 국물 리필도 되니까 많이 드세요. 하은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다 드실 줄 알아. 그러자 권도준이 정색하며 핀잔을 줬습니다. 너는 눈치가 없냐? 너네 부모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비싼 거 시켜봤자 맛도 모르고 남기면 아깝잖아. 조성민은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권태식 일가의 본색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권태식 부인이 이순옥의 가방을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돈, 그 가방 어디서 사셨어요? 로고가 영 짝퉁 같네요. 이순옥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하자 부인이 말을 뚝 잘랐습니다. 아유, 됐어요. 형편 어려운 거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는데 뭐하러 자존심을 세우세요? 이어서 권태식이 딸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너는 시집 올 때 빈몸으로 와라. 싸구려 혼수해와서 우리 집 격 떨어뜨리지 말고.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친정이랑은 연 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이순옥이 갈비탕 국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권도준이 인상을 쓰며 휴지를 집어 던졌습니다. 아휴, 장모님. 칠칠 맞게 그게 뭡니까? 숟가락질 조절도 안 되세요? 조성민은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순옥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리어카를 밀고 현장 밥을 짓고 뜨거운 솥단지에 데이며 굵어진 손. 조성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손이 지금 수치심에 떨고 있었습니다. 권태식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밥상머리 예절도 몰라. 이래서 없는 집안이랑은 상종을 말아야 하는데 사돈은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우리 아들이 그쪽 딸 데려가는 거 적선하는 겁니다. 감사한 줄 알고 찌그러져 계셔야죠. 조성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등 뒤로 권태식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쪽팔리니까 도망을 가네.
조성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나온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이정호, 지금 당장 튀어와. 사장이고 본부장이고 다 데리고. 전화를 끊고 조성민은 식당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가죽 소파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꼭 지금 이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까 주차장에서 경찰을 공터로 몰았던 그 요원이 로비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손님 다니는 길목인데 냄새나게 왜 이러세요? 빨리 나가 계세요. 조성민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일행 기다리는 중이야. 조금만 앉아 있다 가지. 그저 그렇게만 말하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권태식과 권도준이 거들먹거리며 나왔습니다. 사돈, 화장실 가신다더니 여기서 그러고 계셨습니까? 권태식이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 이런 고급 식당은 물이 안 맞으신 모양이에요. 직원들도 딱 보면 알거든요. 누가 손님이고 누가 잡상인인지. 권도준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순옥이 울먹이며 조성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조성민은 아내의 손등을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정수가,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다 끝났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유리문 밖으로 검은 세단 세대가 굉음을 내며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정문 앞에 일렬로 멈춰 서더니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맨 앞에는 이정호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오는데 그 뒤를 본부장들과 수행원들이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권태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저분이 이정호 대표님 아니십니까? 권태식은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뱉어버리고 허리를 굽실거리며 달려나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빛학원 권태식입니다. 지난번 리셉션 때 뵀지요. 권도준도 덩달아 신이 나서 따라갔습니다. 아버님 아시는 분입니까?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나 이정호는 달려오는 권태식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허공에 내밀어진 권태식의 손을 그대로 지나쳐 곧장 소파에 앉아 있는 조성민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성민의 낡은 운동화 앞에서 멈추더니 허리가 꺾일 듯 90도로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호출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뒤따르던 본부장들과 수행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복창했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식당 로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허공에 손을 내밀었던 권태식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권도준은 입을 벌린 채 눈만 깜빡였습니다. 조성민을 쫓아내려던 주차 요원은 들고 있던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순옥과 하은도 너무 놀라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조성민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이정호, 이 양반이 아까 나보고 자기 집 운전기사나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자네가 좀 봐줘야겠어. 이정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빛학원 장학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태식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젓는데 이정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조성민 앞에 펼쳤습니다. 한빛학원 연간 장학 예산 중 92%가 성민그룹 기부금에서 집행됩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권태식에게 꽂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장학금은 자기가 베푸는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던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재단을 먹여 살리는 회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권태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권도주는 아예 거품을 물기 직전이었습니다. 조성민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아주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조성민은 천천히 걸어가 바닥에 주저앉은 권태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운동화 코가 권태식의 번쩍이는 구두 앞에 닿을 듯 섰습니다. 조성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권 이사장, 고개 좀 들어보게. 권태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성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아까 그랬지. 사람은 급이 맞아야 한다고. 끼리끼리 놀아야 한다고. 그 말이 맞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자네 같은 사람은 애초에 인연이 아닌 거야. 그리고 조성민은 이정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정호, 잘 들어. 오늘부로 한빛학원에 들어가는 모든 지원금 전면 중단해. 장학금, 연구비, 시설 지원비 싹 다 끊어. 10원 한 장도 주지 마. 이정호가 즉각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권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조성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 문 닫습니다. 제발이요. 조성민은 그 손을 발로 가볍게 쳐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짓는 기숙사 공사 당장 중단시키고 철수해. 내 땅에서 짐 싸서 나가라고 해. 위약금은 내가 물어줄 테니 법무팀 불러서 명도 소송 걸어.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권도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하은 앞으로 기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미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버지가 시킨 거야. 나는 진짜 몰랐어. 나 좀 살려줘. 우리 집 망하면 나 길바닥에 놔앉는다고. 하은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까 우리 엄마 보고 뭐랬지? 칠칠 맞다고 했지. 휴지 던졌지. 그거 기억해? 권도준이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고 눈만 내리깔았습니다.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잊어버려. 나도 오빠 잊을게.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 오빠 같은 사람은 안 써주니까 딴 데 알아봐. 하은이 조성민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아빠, 가자. 여기 공기 탁해. 조성민은 이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정호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권태식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제 팔자야. 식당 밖으로 나오니 아까 경찰을 공터로 몰았던 주차 요원이 달려와 굽실거렸습니다. 회장님, 차 대령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조성민은 그 경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정호가 문을 열어준 세단 뒷좌석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100m쯤 지났을까요?
창밖으로 식당 입구에 주저앉아 땅을 치는 두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진작 사람 대접을 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이순옥이 조성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하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조성민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조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아빠 험하게 대할 때 나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 아빠가 그냥 왔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빠가 시험하지 않았으면 내가 안 다쳤을 텐데. 미안해. 그 말이 조성민의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창밖으로 광주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조성민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이렇게 통쾌한 날인데 가슴 한구석이 왜 이리 무거운지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은은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고 이순옥은 말없이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조성민은 그 집안을 견디지 못하고 아침마다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광주 외곽에 있는 작은 밭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면 복잡한 속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호미질을 하다 덤불 속에 있던 말벌집을 건드렸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검은 그림자가 얼굴로 달려들었습니다. 손 쓸 새도 없었습니다. 벌떼가 얼굴이며 팔이며 마구잡이로 쏘아댔습니다. 특히 눈두덩이를 쏘이는 바람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독이 올랐는지 얼굴은 화끈거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 엉금엉금 기어 도로변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가 서더니 기사가 도움을 줘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바쁜지 병원 입구에 조성민을 내려주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퉁퉁 부은 눈 때문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단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요. 도와주세요. 손을 허우적거리며 도움을 청했지만 기척만 들릴 뿐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무서워. 술 취했나 봐. 어우, 냄새. 병원 앞에서 웬 행패야. 며칠 전 상견례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귀에 쟁하게 울렸습니다. 냄새난다. 운전기사나 해라. 비싼 옷을 입고 쓰러졌어도 이랬을까? 서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계단에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쿵!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지 핑 도는 어지러움과 함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머, 사람 떨어졌어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는 들렸지만 달려오는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돈도 명예도 다 소용없네.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조성민의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다급하던지 희미해지던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습니다.
그 청년은 주저없이 조성민을 들쳐 업었습니다. 옷에 흙이 묻든 피가 묻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비켜요. 환자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 등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다 왔어요. 그 뒤로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이정호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순옥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벌에 쏘이고 계단에서까지 구르다니.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벌독 알레르기 쇼크로 잠시 기절했던 것이고 타박상 정도라 며칠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은이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조성민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빠, 나 솔직히 말할게. 상견례 때 그 사람들이 아빠 험하게 대할 때 나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 아빠가 그냥 왔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빠가 시험하지 않았으면 내가 안 다쳤을 텐데. 미안해. 조성민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하은아.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바닥이었습니다. 한참 후 조성민이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야? 이순옥이 병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청년이에요. 조성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석 의자에 29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에 낡은 운동화. 한 손에는 두꺼운 수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성민의 옷에서 묻은 흙이 그 청년의 옷에도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성민은 이정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정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청년에게 내밀었습니다. 학생, 이건 우리 회장님이 드리는 겁니다. 병원비랑 옷벌인가, 그리고 생명의 은인에 대한 사례금이에요. 봉투 두께만 봐도 꽤 큰 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봉투를 받기는커녕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병원비는 그냥 제가 낸 걸로 할게요. 얼마 안 나왔어요. 옷이야 빨면 되고요. 이런 거 받으려고 도와드린 거 아닙니다. 청년은 낡은 가방을 챙겨 들고 도망치듯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조성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 거기 서게. 청년이 멈칫하고 돌아봤습니다. 조성민이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청년이 우물쭈물하다 대답했습니다.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에요. 그때 청년의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전화를 받는데 병실이 조용한 탓에 상대방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병원비가 밀려서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퇴원하셔야 한다는데.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이모님.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성민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쾌차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조성민은 이정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친구 뒤 좀 알아봐. 다음 날 아침 조성민은 서재에 앉아 이정호가 가져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려와서였습니다. 박민준, 29.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광주 변두리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3년 전부터 폐암 판정을 받아 투병 중이었습니다. 민주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합격까지 했지만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입사를 포기했습니다. 그 뒤로 새벽에는 물류창고 상하차, 낮에는 식당 서빙,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잠을 쪼개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필기 점수가 상위권이었습니다. 이정호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더 기막힌 게 있습니다. 어제 응급실 접수할 때 쓴 돈 말입니다. 그게 이 친구 통장에 남아있던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날 검사비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앞뒤 안 가리고 긁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간호사가 그러더군요. 결제하고 나서 손을 덜덜 떨더라고요. 조성민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아서 서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검사비를 털어서 생판 모르는 노인을 살렸습니다. 그러고도 사례금 한 푼 안 받고 도망치듯 사라진 청년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봤던 권도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유학까지 다녀온 놈이 사람을 벌레 보듯 하고 돈으로 급을 나누던 그 역겨운 모습. 반면에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 목숨줄 같은 돈을 내놓고도 생색 한 번 안 내는 이 청년. 조성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정호, 당장 준비해. 내 딸 하은이 저 친구랑 엮어줘야겠어.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아직 방에서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공시생을 소개하면 거부감이 클 텐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강제로 만나게 하면 역효과가 뻔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우연을 가장해서 서로의 진면목을 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조성민은 책상 위에 놓인 민준의 알바 스케줄표를 훑어봤습니다. 밤 10시 광주 북구 5 편의점 야간 근무. 조성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밤에 작전 개시한다. 너는 빠져 있어. 나랑 하은이만 가는 거니까. 그날 저녁 조성민은 퉁퉁 부은 눈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하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은아, 아빠다. 문 좀 열어봐라.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하은이 나왔습니다. 아빠, 나 배 안 고파. 조성민이 말했습니다. 누가 밥 먹자 했냐? 아빠, 눈이 아직 욱신거려서 운전을 못하겠다. 내가 좀 태워다 줘라. 바람이나 좀 쐬고 오자. 하은이 고개를 저으려는데 조성민이 짐짓 엄살을 부렸습니다. 아이고, 계단에서 구른 데가 아직도 아프네. 하은은 마음이 약해서 결국 옷을 챙겨 입고 차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광주 북구 외곽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니 하은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조성민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하은아, 아빠 목이 좀 마르네. 저기 앞에 편의점 보이지? 음료수 하나 사 마시자. 하은이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편의점 안은 한산했습니다. 하은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안쪽에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계산대 밑에 수험서를 펴놓고 형광펜을 입에 문 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집중했는지 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음료수를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자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민준이 조성민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며 계산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르신, 몸은 좀 괜찮으세요? 하은이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빠 아는 사람이야? 조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래. 이 청년이 바로 며칠 전에 아빠 살려준 그 사람이다. 하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요? 민주는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민주는 조성민의 얼굴에 남은 붓기를 꼼꼼히 살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계산도 가식도 없었습니다. 하은은 그런 민준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술 취한 손님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야, 담배 하나 줘. 빨리. 손님은 다짜고짜 반말을 하며 카드를 집어 던졌습니다. 하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주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 정중하게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손님. 담배 여기 있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과음하신 것 같은데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진상 손님이 뭔가 더 쏘아붙이려다 민준의 선한 미소와 차분한 태도에 오히려 머쓱해하며 나갔습니다. 민준은 다시 씩씩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저런 분들이 계셔서요. 하은이 계산대 안을 살펴봤습니다. 빽빽하게 밑줄 그어진 수험서, 그 옆에 다 식어버린 삼각김밥 껍질 하나.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조성민이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편찮으신 건 좀 어떠신가? 순간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금세 씩씩한 척 웃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머니 꼭 낫게 해드릴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은 상처받았다고 며칠째 밥도 굶고 누워 있었는데 이 청년은 아픈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저렇게 치열하게 그러면서도 저렇게 밝게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은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다다를 때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 눈빛이 맑아. 단단해 보여. 조성민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빠가 살아보니까 남자가 돈 많고 학벌 좋은 거 다 소용없더라. 위기 닥쳤을 때 도망 안 가고 지켜주는 놈이 진짜 남자지. 저 친구는 아빠 목숨 살려준 것도 모자라 사례금도 거절했어. 자기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컵라면 먹으면서도 남의 돈은 공짜로 안 받는 놈이야.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성민은 이정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어머니 병원비 우리 재단에서 익명으로 지원 처리하고 하은이가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판 깔아라.
그리고 이틀 뒤 병원 로비에서 조성민은 급하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권도준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틀 뒤 오후였습니다. 조성민은 하은과 함께 성민그룹 재단 병원을 찾았습니다. 벌침 치료 핑계를 댔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정호가 미리 손을 써서 민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 근처로 진료 예약을 잡아놓았습니다. 하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 팔짱을 끼고 따라왔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데 저만치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알바비 들어오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어머니 검사만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원무과 직원은 볼펜을 딱딱거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돈을 가져오라고요. 밀린 병원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돈 없으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하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저 사람 편의점 그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구나.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하은은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성큼 원무가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환자가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건가요?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하은이 카랑카랑하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다 듣자 하니 너무하시네요. 그게 의료진이 할 소립니까? 민준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 손님. 조성민이 천천히 걸어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 병원 규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야박해졌나? 직원이 조성민의 낡은 점퍼를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또 뭐야? 노숙자같이 입고 와서는 저리 가세요. 조성민은 개의치 않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2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회장님. 병원에 오셨습니까? 병원장이었습니다. 조성민이 스피커폰을 켜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 나 지금 1층 원무과 앞인데 여기 직원이 아주 훌륭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더구만. 돈 없는 환자는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우리 재단 방침인가? 전화기 너머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회장님. 1분도 채 안 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병원장과 간부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병원장은 조성민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리고는 굳어있는 직원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정신이 나갔어? 조성민은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내 생명의 은인일세. 내가 길바닥에서 죽어갈 때 자기 어머니 병원비를 털어서 날 살려준 사람이야. 그런 분한테 짐 싸서 나가라고. 최 원장, 지금 당장 이 어머님 VIP 특실로 옮기고 병원비 전액 재단에서 지원해. 완치될 때까지 최고 의료진 붙여서 케어해드려. 민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상황이 정리되고 조성민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는데 그때 병원 로비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권도준이었습니다. 재단 지원금이 끊기고 공사가 중단되자 마음 약한 하은을 공략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혜미야, 혜미야. 권도준이 하은을 발견하고 달려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은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여기 왜 와? 우리 끝났잖아. 권도준이 무릎을 꿇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혜미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하은이 뿌리치려는 순간 권도준이 하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하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약을 들고 복도를 지나던 민준이 약봉지를 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민준은 권도준의 팔을 거칠게 쳐내고 하은 앞을 막아섰습니다. 권도준이 민준의 낡은 운동화와 티셔츠를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거 넌 누구야? 어디서 끼어들어?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권도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싫다는 사람 붙잡는 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람 겉모습 보고 함부로 입 놀리지 마세요. 권도준이 욱해서 주먹을 휘두르자 민준이 가볍게 피하고 멱살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매일 물류창고에서 다져진 악력이었습니다. 권도준은 꼼짝도 못하고 끙끙거렸습니다. 하은은 그 넓고 단단한 등을 바라봤습니다. 조성민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권 이사장 잘 보게. 이 청년이 누군지 아나? 권도준은 아직도 민준에게 잡힌 채 버둥거렸습니다. 조성민은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하은의 손을 민준의 손 위에 포개며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내 사위가 될 사람이야. 자네 아들보다 100배는 낫지.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권도준을 끌어냈습니다. 재단은 오늘부로 완전히 끝장내. 자비는 없다. 로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위라니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조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부족한가? 배경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주면 되고 돈이 없으면 내가 있으면 되지. 중요한 건 저 알맹이야. 하은이 민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자격은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저 지켜줬잖아요. 그거면 돼요.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민준의 어머니는 성민그룹 재단병원 최고 의료진 덕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빛학원은 부도가 나 공중분해됐고 권태식 부자는 사기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민준은 조성민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머리가 좋고 성실한지 임원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광주에서 제일 큰 호텔에서 하은과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조성민은 하은의 손을 민준에게 건네며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얘한테는 시험 같은 거 없다. 그냥 믿는다. 평생 사람을 시험해온 남자가 처음으로 시험 없이 내민 손이었습니다. 조성민은 그날 생각했습니다. 사람 겉가죽에 속지 말고 알맹이를 보라고 늘 말해왔는데 정작 나는 알맹이를 믿지 못하고 평생 시험만 해왔구나. 그걸 깨닫게 해준 게 흑투성이 등산복 차림으로 쓰러진 노인을 들쳐 업고 뛰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조성민은 낡은 점퍼를 입고 경찰을 몹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내 곁에는 겉모습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진짜 백이 가족이 있으니까요.